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금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임입니다. 오늘은 6.25 사변이 일어난 지 71주년 되는 날입니다. 건국한 지 1년 반밖에 안 된 신생국 대한민국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6.25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끝나지 않은 전쟁 6.25. 둘째,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가 82,000명. 셋째, 우리의 우방 16개국.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6.25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6.25가 발발한 지 올해로 71주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6.25 전쟁은 일어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당시는 세계가 두 개의 사상으로 이미 쪼개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그것이었습니다. 두 사상은 통치 방식에서 완연히 달랐습니다. 공산주의는 전체주의를 표방하는 독재 정권이 국가를 통치했고,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주적 통치 방법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강대국들의 이념적 대립 때문에 해방된 한국은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각각 남북한의 신탁 통치를 하기로 결정됩니다. 비록 36년간의 일본 식민지 상태를 겪은 민족이지만 우리나라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한민족, 한나라로 살아왔었습니다. 때문에 강대국의 신탁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민족적 자존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구한 말부터 개화 운동을 하다가 일본에 의해 옥고를 치르고 미국으로 유학길을 떠났던 초대 상해 임시정부 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귀국하면서 미국식 자유주의 개념이 도입된 남한에서는 신탁 통치 반대 데모가 학생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반면 소련의 통치를 받는 북한 지역에서는 소련군 대위 신분이었던 김일성, 본명 김성주가 과거 항일투쟁으로 유명했던 김일성 장군의 이름을 도용하여 개명한 이름을 가지고 평양으로 입성하여 소련의 지지를 받으며 전체주의 국가로서 통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민족 내부의 이념적 대립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국가로서 일찍 국가 기틀을 잡은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남한의 박헌영을 대표로 하는 남로당을 조직, 제주 4.3 사건 등 크고 작은 테러를 미 군정하의 남한 지역에서 일으켰습니다. 결국 3년간의 갈등 속에서 이승만 박사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재헌국회를 설립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고 나라의 형태를 잡아갔습니다. 남한마저도 자신이 통치하고 싶었던 북한 김일성의 야욕은 남로당원들을 통한 테러 행위 이외에도 38도 경계선에서도 자주 무력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전 국토를 국가 소유로 만든 토지개혁을 완수한 김일성은 남로당의 봉기를 획책하고 모택동과 스탈린으로부터 최신식 무기를 지원받아 기습적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에 일어났던 일들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잔인성을 보았고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지도력과 외교력을 보았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16개국에서 우리에게 지원 병력을 보내주었습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을 겪은 미국의 명장 메가더의 출현은 남한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 스스로가 한국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불리해진 김일성은 중공군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 지역을 수복하자 소련을 앞세워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중립국 대표까지 포함된 지리한 회담 끝에 1953년 7월 28일 휴전협정을 미국과 북한 간에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휴전협정은 아직까지도 유효하고 남한의 종북 세력과 주사파 정권은 지금도 그 휴전협정을 정치적 이슈로 사용하면서 종전협정으로 바꾸자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종전협정으로 바꾸어야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게 되고 우리 민족끼리 영구한 평화협정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이론과 똑같습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휴전은 되었지만 제네바 협정대로 포로를 돌려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휴전이 임박해지자 거제도에 있던 대부분의 포로들은 북한으로 자신들이 돌려보내준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방공포로들이었습니다. 이미 북한 체제를 경험한 그들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보다 제3국으로 가거나 남한에 남기를 희망했습니다. 포로 수용소 내에서는 밤마다 살인극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되기를 기다리는 진짜 빨갱이 인민군들이 남한 잔류 희망자들을 죽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포로는 돌려보내야 한다는 미군의 주장과 남한에 남겠다는 방공포로들의 탐험 속에서 미국의 주장을 무시하고 방공포로들을 석방합니다. 그리고 제3국 희망자들은 인도, 남미 국가 등 받아주겠다는 나라로 보내줍니다. 나머지 송환 희망자는 휴전선을 통해 미군이 이들을 송환하였습니다. 북한은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엔 사령부 집계로 8만 2천 명의 한국군 포로가 있었습니다. 북한 김일성은 전원이 북한에 자리 잡고 살기를 원한다면서 한 명도 송환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김일성 정권은 휴전 당시 이미 국군 포로들을 탄광, 건설 현장 등 전후복구 사업에 노동 인력으로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소식입니다. 우리의 우방 16개국, 그들은 우리의 영원한 우방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신생국가였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참전은 2차 대전 전성국으로서 한반도를 요리했던 국가였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나머지 15개 국가들은 참전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들 국가들 마음을 움직이고 참전을 독려한 단체는 유엔이었습니다. 당시 유엔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세계기구였습니다. 2차 대전 직후 세계 평화와 전후 피해 복구를 위해 1945년 10월 24일에 설립된 국제기구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는 한국에게 행운의 여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미국 행정부는 즉시 유엔의 이 사실을 상정하고 상임 이사국이었던 소련의 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행위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초기 유엔의 군대 파견을 신청한 국가 21개 중에서 실제로 파병을 한 16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남아공화국, 에티오피아, 영국,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터키였습니다. 이들 참전국들은 유엔이 요구하는 최소 규모인 1개 대대 병력 약 1200명 이상을 파견하였습니다. 주요 참전 병력은 1953년을 기준으로 영국 약 1만 4,200명, 카나다 약 6,100명, 터키 약 5,500명, 호주 2,200명 등이었습니다. 1953년까지 한국전에 참여한 연합국은 미국을 제외하고 3만 9천여 명에 이르르며 미국을 포함할 경우 총 34만 1천여 명에 이르릅니다. 또한 유엔 결의문에 따라 회원국 및 국제기구들이 각종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5개국은 병원 혹은 병원선을 의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0개 회원국과 1개 비회원국, 이탈리아는 9개 유엔 전문기구가 식량 제공 및 민간 구호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엔은 1951년 8월 총회 결의 제500호를 통해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채택하는 등 다각도의 전쟁 지원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유엔과 직접적으로 전투 지원을 해준 16개 회원국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아직까지도 유엔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MZ 세대들도 정교조와 좌파 정권의 왜곡된 교육으로 16개 우방국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뽑을 우리의 다음 정권은 이런 고마움을 아는 인물이 정부 수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반듯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